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뉴스공장 경제과정 교사 시간입니다. 최고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단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LTV, DSR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 나오는데 DSR을 푼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대체. 전 정부 관련, 그러니까 차기 정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온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하나가 DSR을 푼다는 건데, 일단 DSR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얘기 하기 전에요. 예. 먼저 이제 아직 이제 인수위에서 밑거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조를 통해 가지고 예. 좀 먼저 방향성을 좀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갈 큰 필요가 방향성. 있는데요. 예. 윤석열 당선자나 아니면 인수위에 참여하시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인수위원들 중에서 이런 발언들을 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인 규제 네. 이런 용어를 잘 쓰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을 반시장이라고 하죠, 지금.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오해 내지는 가짜 뉴스라는 것을 먼저 네.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시장적인 규제의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특히 이제 GDP 대비 100%가 넘는 나라 중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상승세가 지속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가계부채 아닙니까? 가계부채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00%가 넘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만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특히 그렇지 않아도 높았었는데 코로나 2년간 예. 굉장히 높아졌죠. 또.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채는 사실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가계부채를 이제 좀 이제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게 총량 관리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예.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규제가 아니라요.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예. 가계부채를 좀 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규제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경상 GDP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증가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이제 경상 GDP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 내지 5%예요. 그러니까 4 내지 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예요. 그래야지만이 GDP분의 가계부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예. 분모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전체 증가율이 안 증가할 게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목표예요. 정부가 관리하거나 예. 지금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목표치를 잡은 것을 네. 모두 다 규제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살률을 예. 높이지 않기 위해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정부가. 예. 그 규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룰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규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주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그런다 치더라도 네. 소위 학자나 전문가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이죠. 그렇죠. 정부가 하는 일은 다 규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근데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당선자가 집권하면은 가계부채 관리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사라지나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했음에도 관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건 규제가 아니다. 규제하고 목표하고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 보고요. 자산율을 높이지 않기 위한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규제라고 해버리면 말이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은행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뭐 파산하거나 손실을 크게 봤을 때 네. 자기 돈으로 그걸 메꿔라. 국민 돈으로 메꾸지 말고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기 자본을 일정하게 확충을 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BIS. 예.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요. 한 8%요. IMF 때 등장한.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은 대중들한테는 IMF 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BIS. 그렇죠. 은행들이 알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네. 이런 게 규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LTV라든가 지금 네. 얘기한 DSR 같은 것들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모임체 일종의 보게 되면 은행 규제 감독 실행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대개 이제 그러니까 국제 규칙으로 정하는 것들이에요. 예. 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은 그동안 너무 규제를 최소한 하다 보니까는 금융위기 전에 은행들이 파괴가 되거나 은행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를 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규제다 이렇게 가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예. 원론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나 이제 인수위에서 지금까지 쭉 내놓은 것 중에 보게 되면은 되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세제 완화 가 이제 하나가 이제 깔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커다랗게 이제 공급을 이제 늘리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250만 호라든가 이런 것도 공약으로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LTV라든가 DSR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LTV라는 것은 일종의 뭐 많은 사람 국민들도 이제 알고 있지만은 집 가치 중에서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1억짜리 집인데. 예. 1억짜리 집에 몇 %까지 대출해 주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그동안에는 그러니까는 규제 지역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든가 네. 조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따라 좀 이제 차등을 뒀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동산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이 한 70%까지 이제 비규제로 70%까지 허용을 했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 하겠다는 것이 공약 시절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했던 얘기였었어요. 대출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그렇죠. 거죠. 대출을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 뭐냐면 가계부채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LTV를 늘려주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이제 그러니까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DSR이에요. 예. DSR은 뭐냐면은 소득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많은 대출을 우리가 끼고 살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환은 그러니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갚아야 될 금액이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LTV는 주택 담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DSR, LTV는 그나마 좀 익숙해진 용어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빚내서 집 사라. 그때부터 일반인들의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DSR은 이거 디지털 카메라인가? DSLR. 이거는 개인이 그 대출을 받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대출 혹은 할부가. 그렇죠. 예. 카드론도 있고 뭐 신용 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주택 LTV 주택 그 대출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다 합쳐가지고 그죠? 다 합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도 대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제외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꼭 필요한 건 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부채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채 상환 능력 이상으로 만약에 이 빚을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것도 가계대출 그거예요. 관리하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 규제감독실행위원회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라 대출할 때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실행하겠다. 이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가서 우리도 이걸 이제 그러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이걸 2019년부터 실행을 하려다가 팬데믹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실행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좀 이제 그러니까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도 시간을 줘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완화해 주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요. 이걸 완화해 주면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이 위험해지는 거니까는. 은행도 위험해지는 거니까 더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놀이가 그만큼 제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LTV만 완화해 가지고는 소득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혜택만 보니까는 DSR도 해야지만이 효과가 좀 있다. 이 얘기에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 대출을 좀 쉽게 받아서 부동산을 더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성이죠, 사실은. 예. 방향성이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총 대출금 DSR이 2억 원이 넘었을 경우 몇 %로 해라. 네. 이런 거를 이 규제를 확 낮춰가지고 1억 원, 1억 원까지 확대될 방침이었는데 이거 뒤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부터는 2억 원 대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예. DSR을 그러니까 40% 이내로 이제 가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건 이미 근데 올해 시행되고. 7월 달에는 이제 이게 1억 원까지 축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차 강화되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죠. 어. 얘기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대출 받기 좀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거죠. 돈을 한마디로. 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은행 가서 돈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살 때나 이럴 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이것만 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표가 뭐냐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건데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상황이 어떠냐 보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뒤늦게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서 가격도 지금 가격이나 전세 가격 다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하향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이 하향 안정화 돼가고 있는 요인에 보게 되면은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실수요자들 사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대출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 걱정돼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요. 그럼 아직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나눴지만 아직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공급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수요가 억제된 것도 있지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 정책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도 있죠. 해가지고 안 내놓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있고. 주저주저하는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돈을 더 이제 그러니까는 대출받기 쉽게 해주겠다고 할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네. 기대감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 방향성은 그쪽이고 대신에 그렇죠. 가계부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맨날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실수요자들한테 주택 구입하기 용이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 사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한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가려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금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계속 올린다 그러죠.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래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가 지금 둔화될 거라든가 아니면 통화량이 해소가 될 거라든가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다가 잘못된 기대 심리를 줘가지고 잠깐 이게 오르게 되고 또 그다음에 공포 매수를 좀 이렇게 자극하게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뛰어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부동산을 처리를 못했던 사람들한테 부동산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부동산 아직 처리 못하는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업자들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치고 빠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특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청년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이 폭탄 넘기기에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영끌로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죠. 또 한 번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연말이나 내년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것은 전 세계적.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지금 반짝